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먼저 미국 증시가 이날 오랜만에 반등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대비 지수가 모두 올랐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0.68%, S&P 500과 나스닥이 0.8%씩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부진했던 9월 시장이 이번엔 다를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데요. 물론 끝날 때까지 좀 지켜봐야지 알겠죠. 이날은 에너지주들이 급반등을 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치보다 2배 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다시 말하자면 원유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다, 경기가 활발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WTI 가격이 크게 뛰어올랐고 이 덕분에 에너지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동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날은 유틸리티 섹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섹터가 모두 다 같이 올랐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건 큰 줄기의 흐름의 이야기고 자세한 마감 시황은 지금부터 전채린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그간 계속해서 이어오던 9월 특유의 약세 행진을 오늘 끊어내고 모처럼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반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보합 수준에서 출발했던 3대 지수는 꾸준히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3대 지수 모두 0.7%에서 0.8% 안팎의 상승권에서 오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JP모건의 한 가지 전망이 투심을 자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경기 모멘텀이 둔화할 거라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한 경기 성장을 내다본다라는 전망을 재확인시켜줬고요. 그러면서 S&P 500 지수 목표 주가를 4,700포인트 선으로 다시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5,000포인트를 능가할 거라는 예상까지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밖에 개장 전에 전해진 한 가지 경제 지표 역시도 상승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뉴욕 연은이 발표한 9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34.3을 기록하면서 전달보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또 전문가 예상치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긍정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반면 오늘 전해졌던 미국의 8월 산업 생산은 다소 약하게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0.4% 상승으로 7월의 수치보다 낮게 발표됐고 또 전문가 예상치였던 0.5% 증가도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오늘장 섹터와 종목별 흐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 500 지수의 11개 섹터 가운데 10개 업종이 시원한 초록불을 켜주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 안에서 에너지 섹터가 3.6% 급반등에 나서면서 가장 강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자 경기 민감 섹터에 베팅하려는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했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고요. 에너지 관련 주식들을 모아놓은 ETF인 에너지 셀렉트 섹터, SPDR ETF, 그리고 엑슨모빌 모두 3%가량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에너지 섹터의 뒤를 이어서 금융과 산업 역시도 1%대의 강세를 시연해냈는데요. 섹터 내부에서는 시티그룹 그리고 캐터필러가 각각 업종 내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배당 인상 소식과 더불어서 6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1.7%가량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카지노 관련주들은 이틀째 하방 압력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마카오와 중국 지역 내에서 카지노 규제 강화 우려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윈 리조트는 장중한때 8%, 또 MGM 리조트와 라스베이거스 샌즈 역시 4%가량의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기업인 소파이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호에서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했고요. 목표 주가는 28달러 수준으로 제시하면서 지금보다 약 2배가량 오를 수 있겠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에서 주가는 6%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상품 선물 시장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일장에서 국제 유가는 미국 내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급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랐습니다. 두 가지 유종 모두 2달러가량 상승하면서 브렌트유는 75달러 수준, 또 WTI 크루드유는 현재 72달러 수준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보겠는데요. 금 가격은 반면 약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최근에 안정적으로 지키고 있던 1,800달러 수준마저 현재 반납한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위험 자산인 증시와 유가는 오른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인 금은 하락했다는 분석 전해지고요. 또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전략적으로 금을 팔려는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에 있었던 일을 저희가 4가지 키워드를 선택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 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후발주자의 반란이라는 키워드를 써주셨는데 JP모건의 사진이 보이고요. 키워드만 봐서는 선뜻 좀 짐작하기 어려운 내용일 것 같은데 뭘까요? 네,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사실은 미국이 거의 독주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JP모건이 후발주자들의 반란을 좀 점쳤습니다. 즉 신흥시장과 일본 증시에 대해서 매수콜을 강하게 낸 것인데요. JP모건이 이날에 최근의 언더퍼포먼스와 그리고 일본에서의 정권 교체 등의 요인을 반영해서 이번 달에 신흥시장과 일본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더 강화한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세 진정이 위험자산 측면에서 호재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일본 이 스가 총리의 사임이 엔화라든지 그리고 자국 증시 강세를 견인할 요소라고 또 지목을 했습니다. 이 밖에 전반적인 증시 방향성도 여전히 우호적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이유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GDP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본을 비롯해서 이제 일본과 함께 나머지 신흥시장 쪽에도 이제 관심을 가져라라는 게 JP모건의 이제 이번 보고서의 핵심 요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미국은 좀 별로다라고 보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JP모건이 최근에 기술주를 줄이고 이제 리오프닝주를 좀 담아라 이런 네. 얘기를 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반기 플러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4분기 이제 전망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후발주자들에 대해서 매수콜을 좀 한 듯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꼭 부정적으로 본 것만은 아닌 게 이날 연말 S&P 500 지수의 목표치를 기존의 4,600에서 4,700으로 상향 조정을 했죠. 그러면서 최근의 경기 둔화 시그널은 델타 변이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연말 쇼핑 시즌이 이제 기업들에게 좀 순풍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러면서 또 내년에는 S&P 500 지수가 5,000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꼭 미국에 대해서 나쁘게 본 것은 네네.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대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네요. 지금까지 미국에서 수익을 많이 냈으니 미국에서의 추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태에서 일본 신흥국은 기대 수익률이 높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에 들어가 있는 투자자와 아니면은 아니고 그냥 현금을 들고 있거나 다른 데 들어있는 투자자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네. 미국 주식에 이미 좀 발을 많이 담그고 있는 투자자라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은 섹터별로 좀 조정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좀 실탄이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기대 수익률이 높은 시장을 찾았을 때는 신흥시장이라든지 또 일본 시장 좀 눌러있는 섹터 이런 쪽을 주목을 해봐라. 이런 좀 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좀 가볍게 잡아봤는데요. 테슬라랑 페라리를 더하면 뭐가 될까요? 슈퍼카 중에 슈퍼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테라리가 되나? 자, 근데 지금 옆에서 있는 사진처럼 루시드를 테슬라와 페라리에 합친 거다. 이런 평가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프리미엄 전기차를 표방하는 기업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루시드에 대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5% 넘게 올랐는데,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루시드에 대해서 전기차 업계의 테슬라와 페라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먼저 앞서간 테슬라 그리고 페라리의 사례를 통해서 요즘 교훈을 얻고 있고 그만큼 잘 성장할 것 같다라는 평가인데요. 그중에서도 루시드의 핵심 강점은 포뮬라 E 테크놀로지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게 저 기술적인 부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기술 덕분에 루시드 에어의 럭셔리 세단을 흥미로우면서도 매력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스타트업 전기차 업체들이 겪고 있는 장애물을 루시드가 뛰어넘었다고 본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스타트업 전기차 업체들의 가장 큰 장벽은 컨셉은 좋은데 상용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들의 아이디어는 좋지만 이게 상용화, 즉 대량 생산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루시드는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높다. 그러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한 겁니다. 물론 이 루시드가 모든 월가의 투자 의견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단적으로 모건 스탠리만 하더라도 슈퍼 프리미엄 세단인 것은 맞지만 경쟁이 너무 심해서 이를 주가에 반영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루시드는 사실 그 스펙 상장할 때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다가 이제 지금은 스펙 열풍이 좀 꺼져 있는 상태에서 루시드에 대한 관심도 크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과연 루시드에 대한 요즘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이제 언급을 해주셨듯이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비관론을 제시하기는 했죠. 하지만은 또 이제 9월 들어서 복수의 아이비가 또 매수콜을 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티그룹에서 커버리지를 매수로 게시를 하면서 목표 주가로 $28를 제시를 했는데요. 기술과 브랜드 측면에서 모두 이 전기차 시장의 파이 확대에 수혜를 받을 만한 포지션을 순조롭게 구축 중이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CFRA 같은 경우에도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를 하면서 목표 주가로 $25를 제시를 했는데요. 기술력과 재무 상황 그리고 경영진 모두 다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뭐 업계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악재 요인은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또 했거든요. 어떻게 본다면은 뭐 모건 스탠리와 좀 반대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 테슬라 플러스 페라리라고 하면은 네네. 뭐 기술력도 있고 브랜드 가치도 있고 이런 걸로 좀 해석이 저는 되는데 네. 지금 복수의 아이비들도 매수콜을 낸 것을 보면은 그 로직 중에는 브랜드와 기술력 이 두 가지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리해보자면 여전히 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좀 좋게 보는 아이비들이 늘어나는 분위기는 사실이네요. 최근 들어서 그래도 이렇게 여러 IB에서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를 한다는 것은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열풍이 좀 불었다가 꺼지고 나서 이제 좀 이성을 차리면서 시장이 좀 투자 의견을 본격적으로 내고 또 커버리지 게시를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좀 긍정적인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좀 우호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만나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이건데요. 어도비의 그림이 보이고요. 쇼피파이의 도전장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뭐 물론 기업 규모로 보면은 쇼피파이보다 어도비가 훨씬 더 크기는 하지만은 이 특정 분야에 대해서 도전장을 좀 내밀었습니다. 포토샵으로 유명한 이제 어도비가 되겠죠.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쇼피파이에 이제 도전장을 내미는 게 이제 쇼핑 플랫폼으로서 한 발짝 더 나아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날 어도비가 자신들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결제 서비스를 추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서 이 마젠토라는 기업을 인수한 후에 어도비는 지난 2018년부터 온라인 매장을 운영 가능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해 왔는데요. 이제 결제도 가능케 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말부터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될 예정으로 보이고요. 페이팔과 협업을 통해서 단순한 결제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 페이레이터, 후 결제 서비스도 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어도비 플랫폼 이용자들은요, 스스로 결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제 프로세싱 기업들과 자체적으로 어떤 계약을 맺거나 이런 것들이 좀 용이했지만은 소기업들은 이 플랫폼 자체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강화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쇼피파이와 비슷하게 네. 이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열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결제 서비스를 이제 추가를 한다. 특히 소상공인 입장에서 더욱더 좀 유치를 하겠다. 이런 고객 기반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보관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제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돈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작년에 쇼피파이의 가맹점 서비스 매출이 $29억 정도 됐는데 여기에서 3분의 2 이상이 결제와 관련된 그런 서비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IDC에서도 이번에 어도비의 발표와 관련을 해서 결제 생태계에서 돌고 있는 자금이 엄청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도비가 결국은 판매자들이 해야 할 또 다른 부분에서 자신들이 수익을 얻을 그런 궁리를 하고 있다. 뭐 네네. 그런 보관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조만간 또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적 발표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네, 어도비가 이제 9월 21일에 네. 8월 결산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킹알파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은 지난 석 달간의 이 회사의 그 분기 EPS 전망치에 대한 상향 조정만 26건이었고 하향 조정이 없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해서 좀 주목도가 높아지고 또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날 마침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어도비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610달러에서 736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를 할 것이다.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도 YOY 기준 20% 성장을 좀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굉장히 성장, 그러니까 이익 성장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결제 서비스까지 추가한다고 하니까 이게 또 일종의 약간의 부스트가 될 것 같다. 이런 시각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도비 살펴봤고요. 자, 다음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키워드는 약간은 좀 무서운 키워드죠.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조일까? 일단 그 에버그란데 사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점차 좀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내용이 약간 길기 때문에 조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에버그란데는 중국 2위의 민영 부동산 개발 기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헝다그룹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 기업인데요. 지금까지는 과도한 차입금을 통해서 엄청난 성장을 해왔습니다. 워낙 부동산 기업이기 때문에 빚을 많이 지는 건 당연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그 최근에는 신사업을 한다고 이제 자동차, 전기차 기업에도 뛰어들고 이러면서 수조 원을 또 투자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부동산 잡기에 이 중국 정부가 나서면서 더 이상 은행 등을 비롯한 자금을 조달할 길이 막혔고 이 때문에 이 에버그란데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주택 건설을 위해서 약 150만 명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놨는데 돈이 없어서 일단 공사는 중단이 됐고요. 돌려줄 보증금도 없는 상태죠. 이게 만약에 중국에서만 끝날 일이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에버그란데가 분명히 여러 군데에서 차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중에서는 분명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채권도 많이 팔았을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디폴트가 계속된다면 외국인 채권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어떤 이제 글로벌로 전이될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서 주된 관심사인데요. CNBC가 포트폴리오 매니저와의 인터뷰한 내용을 통해서 에버그란데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먼저 돈을 갚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좀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를 보더라도 채무탕감 비율, 헤어컷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채무탕감 비율이 약 75%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에버그란데 채권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투자한 돈의 75%는 이미 날렸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전망되는 이유는 에버그란데가 짓고 있는 이 주택에 보증금을 넣어놓은 중국인들이 지금 난리가 났기 때문인데요. 우리로 치면 이제 분양에 당첨이 돼서 중도금까지 넣어놨는데 이게 건설사가 부도된 상황, 이 정도 상황을 좀 인식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규모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은 수많은 기업을 때리고 부동산을 잡고 이런 이유가 공동 부유를 통해서 사회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인민부터 안심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난리가 났기 때문에 에버그란데 채권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뒷전을 좀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에버그란데 채권 투자자는 대부분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은 인지하고 있었어야 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채권 변제는 좀 뒤로 미룰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이 사태가 이쯤에서 진정될지 아니면 위기로 확산될지 이건 아무도 모르지만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민영 부동산 기업이 디폴트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니까 모두들 좀 사태의 그 진행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제가 좀 최대한 이게 되게 큰 일인데 최대한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에버그란데 사태가 지금 어떤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게 글로벌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그동안 이제 헝다그룹이 투자에 대출에 좀 의존을 해왔고 그리고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사업이 잘 돼 왔으니까 네. 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잡기라든지 그리고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자금 추가 조달을 좀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대출길이 좀 막힌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네네. 중국에서도 뭐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출을 회수를 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파산 위험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전이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제 로이터에서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좀 비교를 하는 그런 이 비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네. 얘기를 해주셨듯이 이 투자를 한 그 자금을 넣어놓은 투자자들도 또 걱정이지만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의 어떤 투자에 대한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더라도 중국 기업이 올해 해외 자산의 투자 회수 규모가 105억 달러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가 150억 달러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를 이미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른바 이 글로벌 금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산업계에서의 차이나 머니 증발 가능성 뭐 이런 측면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글로벌 자금의 이제 어떤 휘발유, 그러니까 투자의 휘발유를 뿌려주는 것도 중국 자금도 꽤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금이 좀 말라버릴 가능성도 언급을 해주신 거고,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대부분 채권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채권이 사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정확하게 파악만 된다면 사실 이게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채권에 투자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얼만큼 채무 탕감합시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뭐 리만이랑 자꾸 비교를 하는 이유는 이 채권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가 파악이 안 된다면 이게 좀 글로벌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라서 물론 이게 크게 확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겠지만 어쨌든 진행 상황은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저희가 오늘 애프터마켓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